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국세 수입 3년 내리 예상치보다 모자라게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허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안 짤 때요 216조 5천억 원을 걷겠다고 했는데 올 들어서 7월까지 거둔 걸 보니까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불황입니다마는 예상치 자체를 워낙 높게 잡아놔서 달성이 어려운 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팔겠다고 내놓은 공공기관의 부지 계속 안 팔리면서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내놔도 안 팔리고 있는 부지가 전체의 37%나 된다고 하는데 한전 부지를 10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판 것은 아주 이례적이죠. 이러다가 자칫 지방 이전까지도 허탕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대졸자 채용을요 많게는 1,000명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등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취직 못한 취업 재수 삼수생들 게다가 한번 취업을 했다가 나와서 다시 취업에 나서는 사람들까지 줄줄이라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허탕칠 가능성만 더 높아질 수 있다니 걱정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허탕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 119일 만에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잠정 합의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그 임금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또 산업 전반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단말기 가격 자체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 저가폰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의 거의 공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3부에서 단통법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걸. 일동제약.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사실 아침부터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려만큼의 주가지수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했고 선물시장에서 5천 계약이 넘는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까지는 막지는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장중에 20포인트까지 빠지는 흐름까지 보여주었습니다만 장 막판 되면서 계속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은 6.51포인트, 전일 대비 0.32% 하락하면서 2020.0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상승에 성공하는 흐름들 보여주었는데요. 3.95포인트, 전일 대비 0.69% 상승하면서 573.2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일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포스코 등이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화학 주식들은 전일 크게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도 오늘 별다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연속적인 약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으로는 역시나 홍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상하이는 유유히 올해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홍콩은 오늘도 이 시간 현재 1.34% 빠지는 그런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화 환율은 오늘도 소폭 약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했습니다. 1원 40전 환율 상승하면서 달러당 1,055원 20전을 기록했고요.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9.35엔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지금 중국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상하이 증시, 네. 본토 증시는 그렇고요. 예. 홍콩 증시는 약세입니다. 홍콩 증시는 1.35%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홍콩에 있는 중국 상장 기업들도 약 한 1.2%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홍콩과 지금 본토 시장인 상하이 증시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막 불붙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네. 뭐 은행 문도 닫고 학교도 닫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 혹은 뭐 경제적인 여파 이런 것들을 네.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도 일부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흐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흐름들이 나타났다면 뭐 홍콩 항생가 좀 버금가는 수준의 하락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1% 중반 정도 빠진 항생지수에 비해서 우리는 0.3% 정도 수준 빠졌기 때문에 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좀 특별한 흐름을 보였던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그 화학업종들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과 관련된 화학업종들이 이제 3, 4분기를 지나 4, 4분기까지도 기대감들이 호전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화학업종이라든가 뭐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도 있습니다만 화학업종과 뭐 기계 그리고 철강 이런 쪽 업종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주가 지수는 고점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업종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네. 결국 그렇다면은 3, 4분기, 4, 4분기까지도 박스권 돌파가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현재 주가가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 네. 대비 조금은 낮다는 느낌이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네. 실적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대형주군에서도 요즘 시장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매우 스마트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따져 보면은 주가 오른 주식들은 오른 이유가 있고 네. 떨어진 주식들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해외 경제 흐름,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이 큰 흐름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때 배를 네. 띄우고 바람이 올 때 돛을 내리듯이 그렇게 잘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최근은 광물을 발견하듯이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서 네.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괜찮은 기업들은 예.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말고 뭐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지표들이 들쑥날쑥해서요. 이게 네. 어떤 걸 봐야지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은 산업 생산이 나왔죠. 네. 아무튼 분명한 거는 네, 그 경기가 잘 안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피부에 와닿을 만한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우선 오늘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8월 7일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6%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뒷걸음질을 친 거고 특히 그 광공업 생산은 서비스 쪽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8%가 줄었습니다. 제조업에 굉장히 부진했다는 얘기죠. 8월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빠지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8월은 그 몇몇 업체 부분 파업도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그 휴가철 때문에 이제 조업 일수가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확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가 8월에는 그 금리도 낮췄고 네. 특히 이제 추경호 총리 7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심리적인 이완 효과를 기대를 했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실물 경제는 물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대했던 것만큼 이 경제가 반응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소비가 좀 늘어났다는 건데 소매 판매 지수가 한 달 전보다 2.7% 늘었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좀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생산 쪽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한 10.6%가 줄었고요. 그래서 통계청 분석으로는 어쨌든 여름 휴가, 부분 파업 등으로 이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주요 업종들의 생산이 부진했고, 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관광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역시 좀 하루 빨리 좀 발빠르게 나아지지는 않는 모습이라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부동산 쪽은 뭐 확실히 효과가 네. 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일부만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도 사실은 매매 시장은 조금 살아나고 특히 이제 인기 지역의 청약 시장은 좀 과열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반대로 이 서민들의 그 전세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정부가 이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균형을 좀 잘 잡아줬으면 네.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은 민주화 시위로 굉장히 시끌시끌하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본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경착륙 우려에 대한 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네, 지표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근데 경착륙 우려는 분명히 뭐 많이 소멸이 됐는데 네. 어쨌든 경기는 거기도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그 HSBC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그 심리지수 같은 건데 이게 50.2로 나왔습니다. 전월과 네. 같은 수치고요. 다만 이건 시장이 예상했던 잠정치보다는 한 0.3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이 PMI 지수라는 것, 이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이고 50보다 못 미치면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뜻인데 네. 50.2니까 조금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확장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은 여전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골이. 네. 과거 지난 몇 년 동안에 좀 사실은 버블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과정이고 부동산 쪽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전체 경기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콩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네. 지금 이게 뭐 물론 정치 이슈이긴 합니다만 홍콩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개방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 천안문 사태처럼 중국이 관경 진압, 뭐 유혈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중국의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네. 홍콩으로부터 분명히 지금 시작된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든 일단은 홍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본토로까지 전이가 되고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지금 그래서 뭐 인터넷도 끊고 중국 네. 홍콩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홍콩 문제로 인해서 홍콩 증시가 굉장히 부진해 있고 전체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저게 단순히 정치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켜보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중국 본토의 어떤 정치 체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제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예. 넘어야 될 산이랄까요? 그러니까 경제는 뭐 지금 이미 충분히 자본주의화돼 있고 예.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사실은 중국은 그 뜨겁게 성장을 해왔고 많은 부가 창출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경제적인 자유가 결국은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네. 최종 고민 아니겠습니까?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엿보인다는 점에서 홍콩에서
이 사태는 예사롭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사롭게 보지 않아야 될 게 우리 국회인 것 같아요. 네. 예, 문을 열어봤자 지금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세월호법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법안은 글쎄 오늘 아마 이제 야당이 아마 등원을 해야 된다는 쪽이 많이 지금 유력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되었든 오늘 하든 안 하든 지금 150일째 지금 국회는 입법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유기업원이라는 데서 네.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돈을 받고 있는가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GDP 대비로 보면 절대 X가 아니라요. 네. GDP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국회의원들이 두세 배는 세비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1인당 GDP보다. 그렇죠. 1인당 예. GDP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약 5.6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네요. 네, 1인당 네. GDP가 2,450만 원, 국회의원 세비가 1억 3,700만 원이니까요. 네. 5.6배를 받는데 미국은 1인당 GDP의 3.6배를 받고요.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2.9배를 받고 프랑스는 2.9배를 받고 일본만 좀 많이 받고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1인당 GDP 대비 한 두세 배, 3배 정도의 세비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네. 우리나라는 5.6배를 받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또 다양한 수당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물론 국회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네. 어쨌든 국회가 분명한 거는 제대로 일 안 하고 있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유경제원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니 상당히 좀 흥미롭네요. 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It's 4 minutes and call on the Twist Mall. Let go. Twist Mall. 이따 뭐해? 주말에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all. 지금 떠나. Twist Mall. 함께 떠나. 신나게 떠나. 4 minutes and full drive. Call on the Twist Mall.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믹스.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요, 지난 한 4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해왔는데, 드디어 잠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이 바로 내일이죠. 내일 여기에 가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타결이 되는 건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체를 만들어서 새롭게 좀 노사 간의 자율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잠정 협의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10초 한성 10원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장재민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작업만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주하면서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것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간다라는 거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2005년에 프리마켓에 나가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10초 만에 내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그냥 10원만 내라 이렇게 운율 맞추면서 놀았어요. 좋은 작품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꼭 비싼 데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구나라는 과정 속에서 작업을 그냥 이렇게 1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지향하는 바가 대충 그려준다예요. 가장 큰 목표는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하자, 이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You'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요, 이태원에서 10초 완성을 해주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재민 작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10초 안에 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가격은 1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모토는 10원어치만 10초 동안 딱 그려준다는 건데, 글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New SM7 Nova.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All New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 자동차.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현대자동차 노사가요, 6월 초에 임금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119일 만에 거의 4개월이죠. 잠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최대 장점은 통상임금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는 못하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에 찬성을 하게 된 것, 합의를 하게 된 것, 상당한 진전으로 봐야지 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잠정안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현대차 얘기로. 네, 그러네요. 예, 뵙게 되는데요. 이 노사 임금 협상이 이게 완전하게 타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네. 예. 119일 만에 타결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잠정안에 합의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겠네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거죠? 현대차의 노사관계 비중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다, 또 평양계다,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만큼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노동조합이 매우 규모가 큰 만큼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정파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가 어떤 일관된 협상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이 글로벌 경쟁 체제로 완전히 재편됐기 때문에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전략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사도 늘 어려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아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타결 내용, 그러니까 네. 잠정 합의가 된 내용은 어떤 건지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쟁점이 통상임금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사 자율에 의해서 좀 논의를 계속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좀 임금 체계나 통상임금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 밖에도 이 노사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자.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예.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 기본급이나 성과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고요. 또 만 60세 이제 정년 시대를 맞이해서 정년 보장 문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 측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줬다기보다는 서로 좀 양보해가면서 얻어낸 결론인가요? 네, 좀 저는 일단은 그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통상임금 문제인데요. 네.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알맹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번 사실 이 잠정 합의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뭔가 통상임금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자체는 이 통상임금 자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보다는 이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출구를 찾았다는 점이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둘이 계속 얘기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어느 일방이 전패 또는 전승이 되거든요. 이건 서로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 이 통상임금 액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임금 체계를 어떻게 이 합리적으로 개편하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어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론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 여기에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과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요.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나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사 당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아마 그 밖에도 이 노사들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 원인이 이게 남마처럼 얽힌 임금 구성 아닙니까? 기본급과 수당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용공서열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호봉제 임금 체계가 사실은 전근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노사가 다시 푼다는 것은 노사만으로 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 그룹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노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그 개선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도 혹시 자문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들어요? 아니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통상임금 문제도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빨리 뭐 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뭐 예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지금 1심에서 나오는 1심은 또 금방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법원의 판단도 아무래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긴 하겠지만. 노사가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잘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 임금 체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아까 전근대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질 임금은 낮고요. 수당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더더욱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수정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목적 함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현대자동차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네. 저는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이 똑같은 이 논쟁이나 어떤 분규가 계속될 텐데요. 네. 이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정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게 근로자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 임금 구조나 어떤 체계를 바꾼다는 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가면서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저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개선으로 가는 첫 발을 뗐다라는 점에서 좀 높이 그렇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업계 1위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거는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클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뭐 바로미터다 풍향계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번에 합의한 내용 자체가 어떤 단기적이고 어떤 이 지엽적인 그런 그 결론이 아니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했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동사임금에게 뭐 저기 정기상임금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의 대가가 결정될 수 있는 거냐. 네. 또 기업의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 안정이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윈윈할 수 있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업종이나 이제 또 이 관련된 분야의 노사 관계에도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잠정 합의안에 안이 이제 도출이 된 게 어제 밤이었죠? 네네. 밤이었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들 간에 찬반 투표를 또 하잖아요. 그렇겠죠. 혹시라도 찬성표가 적어서 네. 이게 뭐 잘 안 될 경우도 있을까요? 아주 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아주 뭐 낙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합원들도 장기간 협상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지쳐 있는 상황일 테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마 노사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일부 아마 내부 강경파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회사 측의 입장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어떤 그런 또 이 자세도 굉장히 지금 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분으로는 아마 조합원들도 아마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좀 대체로 낙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강경파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네. 또 생각이 나는데 네.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네. 이게 또 상당히 좀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번에 4,000명인가요? 그랬죠.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계기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네. 이번 잠정 협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져올 여파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에서요? 말씀드리면.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노사관계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선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정규직화 문제. 네. 근데 이게 이제 트랙이 사실은 별개로 지금까지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번 잠정 합의는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협상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 큰 시그널입니다. 큰 메시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노사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이 사내하청 문제 포함해서 그런 자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떤 전향적인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주 좋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디딤돌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 잘 달린 어떤 성적이 그렇죠. 저 트랙의 점수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네. 네. 두 가지 문제가 잘 어우러져서 좀 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좀 그런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져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뭐 긍정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네. 갈 수 있도록 또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도 많이 좀 격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다뤘지만은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법,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제화해서 좀 보호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 정책인데 상권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작은 규제 때문에 손톱 밑 가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계속 들어오신 분입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현장 돌아보시면은 진짜 권리금 때문에 혹은 아주 작은 규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전국적으로 자영업시장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 경기도 파주 운정상권에서 돼지요리집을 운영하는 올해 37세 청년 창업자 저하고 이름이 같은 박상훈 대표 얘기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1층에 30평 가게를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 말에 한 보증금 1억에 월세 550만 원을 주고 지금까지 한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래도 비교적 장사 잘 되는 견실한 매장이었는데요. 오픈 초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6천만 원까지 달했는데 네. 갑자기 그 파주시에서 5개 공간에 대한 단속이 나오면서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박 대표 같은 경우는 건물화 유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층 공간을 임대했기 때문에 이게 주차 공간도 아니고 건물 소유분이고 그다음에 직접 도로변 매장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매장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면 성과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밖에서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더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점포 앞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것들 꽤 많이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5개 공간 영업에 대해서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 5개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도로 면적이라든지 공유 면적이나 주차장 부지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네. 단지 이제 건물이 소유, 건물 땅인, 즉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분인 유휴 부지에서 그냥 소비자들이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밖에서 먹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영업을 했었는데, 단지 이제 그 파주시청이나 이런 그 시청에서는 식품위생과에서 보는 안목은 이 밖의 공간이 영업 허가를 받은 공간이 아니다, 즉 영업 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 외 공간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그래서 뭐 이대로 계속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개 공간 영업 제한은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점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홍대 상권이라든지 이태원 같은 이런 곳에서는 그 5개 공간에 대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를테면 이건 그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게 밖에서 파라솔 펴놓고 영업하는 곳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관광 특구가 아닌 일반 상권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라는 이 법 때문에 5개 공간에서는 좀 유휴 공간, 땅이 남는 곳이 있어도 그곳을 활용해서 영업을 못하는 게 오히려 매출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 이런 걸 좀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럼 이거는 뭐 해당 시 같은 곳에서 규제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또 보면
이 1층이 아닌 2층이나 다른 상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하지만 1층 사업자는 2층보다 2배 이상의 임차료나 보증금을 부담을 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1층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여유 공간들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도 밖에다가 한 4개 정도의 파라솔을 펴면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까지 어려운 자영업자 많은 활성화책 아니면 뭐 권리금 보호법도 있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일단 영업 활성화 대책이 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좀 규제가 풀려주면 오히려 더 지금 있는 매장에서 빚내지 않고 충분히 성과 창출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간판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간판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면이 10m인 가게는 간판 크기를 10m까지 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전면이 10m 가게라도 간판 크기는 8m를 넘어가면 안 된다. 폭도 1.2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단속 대상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 화로구이가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이 박상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간판이 없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현수막만 걸어놓고 영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원래 달고 싶은 게 전면 간판뿐만 아니라 옆에도 추가 간판을 좀 달아서 다양한 광고물이라든지 자기의 경쟁력을 밖에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는 간판은 딱 하나밖에 달지 못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이라서 LED 간판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 간판만 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게가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게 독창성이나 변별력도 좀 떨어지고 소비자 구매 가치도 떨어진다. 차라리 현수막을 걸면서 계속 그냥 새로운 현수막을 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도시 미관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작은 간판, 획일적인 간판이 도시 미관 차원에서는 더 낫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2층은 더 간판 규제가 심하다면서요? 저도 지난번 파주 출판단지 상권 같은 경우도 한번 가봤는데요. 2층 가게 같은 경우는 아예 2층, 3층, 4층 가게들은 외벽에다가 전면 간판을 아예 못 달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2층에 전면이 좋은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간판을 못 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주 출입구 좌측에 소위 말해서 이 바둑판처럼 집합 간판 형태로 간판을 달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2층 가게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2층 매장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가게를 충분히 외부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합 간판으로 딱 가서 보고 2층에 어떤 가게를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그 간판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너무나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저쪽 춘천 가는 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모든 외부의 음식점 간판이나 숙박소 간판에 돌출 간판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양새로 부착된 곳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모든 가게를 통일성 있게 하는 게 꼭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독자적인 개별 가게의 독창성을 돋보일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미관에도 해치지 않는 좀 이러한 어떤 그 행정의 유연성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칼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외장 디자인 이런 게 소비자 구매 가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정당국과 이런 데서 충분히 좀 이렇게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이런 좀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정말 손톱 밑에 가시가 많이 있네요.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아,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예, 내일이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작이 됩니다. 뭐 분리공시가 안 돼서 알맹이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의 저가폰을 앞세운 알뜰폰의 공세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 정말 많이 변하게 되겠죠. 3부에서 단통법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